왜 이유 없이 계속 가볼까? 해플런, 도나비치, 이은경, 원김. 만성 통증과 우울증은 별개다. 별개가 아니다. 별개냐? 별개가 아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트라우마, 질병이 면역 체계를 곧바로 약화시키거나 신체를 마모시키거나 하지 않고 사실은 많은 횟수가 지난 후에 만성 통증으로 우울증으로 진전되도록 신체를 준비시켰다는 것이다. 그것은 급성 통증, 다리가 부러지는 일처럼 상황적 우울증이나 부러진 다리가 아프기 때문이 아니다. 우울증은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불가해했다. 마치 통증처럼 만성 통증이 우울증과 그토록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가 있어야만 했다. 이미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검사들은 감정과 통증의 감지 양상이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나타내는 두뇌 부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만성 통증과 우울증이 전혀 별개의 질병이 아니라면 어떨까? 이들 두 가지가 예상치 못한 스펙트럼 장애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있을까? 나는 연구를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자주 겹치는지를 확인했다. 미국에서 만성 통증을 겪고 있는 약 4만 7천만 명 중에서 4,700만 명 중에서 적어도 3분의 2가 중증 우울 장애도 갖고 있었다.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장애를 가진 채 끝나버릴 가능성이 만성 통증과 우울증을 둘 다 가졌을 때가 둘 중 하나만 가졌을 때보다도 훨씬 높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통증이 감각적인 체험이 아닌 감정으로 간주되었다. 중증 우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약 52%가 만성 통증으로도 고통받는다. 반대로 만성 통증을 가진 사람의 65% 역시 중증 우울 장애를 겪는다. 만성 통증은 복잡하다. 정신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 통증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지만 우울증의 일반적인 상태와는 다르다. 만성 환자가 통증 때문에 우울하다면 의사가 통증을 없애줄 경우에 환자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을 것이다. 찰리는 통증이 사라졌을 때조차도 우울했다. 사실 내가 그의 우울증을 치료하자 그의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다.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서 이번엔 우울증이 악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통증과 우울증이 시소의 양 끝에 앉아서 있는 형국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나타내는 초기 단서가 되었다. 찰리의 경우에 이로 인해 나는 통증과 우울증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스펙트럼 장애로 생각하고 다루었던 것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료계에서 가능성이라는 모험과 다르지 않다. 의사들이 신체적인 문제는 실제적인 것으로 다루고 감정적인 나쁜 영향은 비현실적인 것 아니면 기껏해야 무관한 것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도전의식을 북돋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증은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의 예측 변수다. 만약 감정이 통증과 무관한 부산물이었다면 그런 예측 변수는 어째서 진실일까? 우울증과 만성 통증은 모두 장애라는 역병을 극적으로 배가시킨다. 그것들은 또한 치료하기가 훨씬 어렵다. 각각의 증상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악화시킨다.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반드시 통증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지만 비록 의사들이 그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그런 부정적인 관점의 음침함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신체의 화학 작용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경학상으로 통증과 우울증이 연속 최상의 다른 지점에서 발생하는 똑같은 것이라면 어떨까? 우리는 명백한 것들을 놓쳐왔을까? 통증, 우울증, 증후군 같은 게 있었을까? 몸이 아픈 것인가? 마음이 아픈 것인가?
레이첼 폴슨은 40대 초반에 내 병원으로 찾아왔을 때 그녀는 5년간 오른쪽 어깨에 만성 통증을 갖고 있었다. 엑스레이, MRI 검사 결과 그녀의 뼈나 관절에는 구조적인 손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밤에 잠을 자다가 그 통증 때문에 깰 정도로 어깨가 심하게 아팠다. 그녀는 근육 근막 통증 증후군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정골요법의 제압 치료로 그녀의 어깨를 치료하는 도중에 레이첼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의 모습이 생생하게 마음을 후비고 지나갔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바닥에 거칠게 넘어뜨린 후 오른쪽 어깨를 세게 눌러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녀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했었다. 이후에 그녀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낸다고 해도 어깨 통증은 그 사건 이후 언젠가는 혹은 마음속에서 그 일을 지워버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와중에도 아마 몇 달 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무사히 지나갔다고 믿었기 때문에 치료소를 찾아가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몸은 여전히 그 트라우마를 몇 년 후까지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 그녀의 감정적인 방어선은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스스로를 속일 정도로 강했지만 여러 달에 걸쳐서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후에 홀가분한 기분은 그동안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에 단지 익숙해져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치료를 다시 받기로 약속을 잡았다. 근육에 있는 통증 유발 요인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자 반응을 보였고 드디어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가늠하기 쉬운 상황이 있다. 우리가 말했던 대로 신체는 통증에 관해서는 그렇게 제한된 범위의 표현 방식을 갖고 있다. 신체는 신체적인 통증과 감정적인 고통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오래된 트라우마에 집착하는 능력은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거의 구별하지도 않는다. 아직도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오래된 상처의 흔적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체내에 쌓인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단지 쌓일 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거기에 추가한다. 그것이 다시 불쑥 나타나면 부분의 합보다 훨씬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레이첼의 어깨에서 드러나고 있는 통증은 지압 치료만으로는 다루기가 힘들 만큼 심각했다. 근육과 근막을 다른 곳에 쌓이고 있는 압력을 막기 위한 차단 밸브와 같았다. 시민성이라고 오명을 씌움으로써 우리는 레이첼과 같은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온 셈이었다. 심리와 생리적 절차가 작동했었다. 우리는 감정이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고 잘못 추정해봤다. 통증의 기본이 신체적인 트라우마보다는 감정적인 것에 기초하는데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거들먹거린다면 그것은 통증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은 누적이 만드는 극적인 통증. 뉴욕에서 재활 연구를 하던 의학박사 존 사르노는 통증이 항상 신체적인 원인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통증은 특정한 감정에 의해서 비롯되기 훨씬 쉬운 경향이 있다. 역학적이거나 구조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의학적인 편견이다. 만약 환자가 요통을 겪는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각하는 유일하게 타당한 설명은 신체적인 것이다. 절망적인 생활, 죄책감 같은 감정적인 트라우마도 통증을 야기하는데 의사들은 그것을 정신적인 문제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그들이 어떤 역학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다면 환자들의 통증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틀림없다고 판단한다. 의사는 그들에게 심리학자를 추천할지도 모르지만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도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심리, 생리적인 통증은 기껏해야 좋지 못한 성격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신호로 여긴다는 뜻이 말이다.
통증이 주로 부상이나 신체적인 손상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다. 사료는 다음과 같이 썼다. 목이나 어깨, 허리 혹은 엉덩이의 통증을 느끼는 내가 만났던 환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통증이 어떤 신체적인 활동에서 기인한 부상 때문이라고 믿었다. 달리다가 다쳤어요. 10년 전에 자동차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요통이 재발하고 있어요. 만약 통증이 신체적인 활동이나 트라우마에 연관해서 시작되었다면 통증은 그 사건 탓으로 돌리는 게 합리적이다. 통증이 감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트라우마에서 기인한다면 이쪽으로 원인을 돌리는 게 역시 똑같이 타당하겠지만 감정은 실험실에서 검사하기 훨씬 어렵다. 사실 우리 몸은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트라우마를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분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르노 박사가 믿고 있듯이 우리가 감정과 통증의 관계를 좀 더 완전히 이해하면 구조적인 원인을 갖고 있으리라 추정했던 추간판 헤르니아 디스크, 신경저임, 관절염, 발목 골극, 그리고 족저근막염 등 많은 질병들이 사실 매우 특정적인 감정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통증의 감각적인 기원에서 오명의 기원을 제거할 때까지는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승산이 거의 없다. 만성 통증이 문제가 되었을 때 나는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데 주목했다. 만성 통증은 자주 주변적인 통증 유발 요인들을 촉발시키는 사건 같은 무언가와 함께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보다는 항상 좀 더 복잡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람들은 양말 한 켤레를 집에 들었는데 허리가 삐끗했다고 얘기한다. 의사로서 나는 이 일을 묻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이런 사태까지 이끌어온 모든 상황들은 무엇이었을까? 양말을 집어드는 일 정도가 당신이 통증을 느끼며 마룻바닥에 들어누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허리를 굽혔기 때문에 갑자기 허리가 나갈 수 없다고 추정하면서 나는 의문을 갖는다. 정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아마도 매일의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의 긴장이 유발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마사지를 해서 긴장을 풀거나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두었다. 침대가 늘어졌거나 의자가 인체에 공학적이지 않아서 근육이 밤새 감지하기 힘든 작은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다. 오후에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처녀들과 공원을 한 바퀴 달린 후에 허리가 약간 쑤셨다. 그러던 어느 날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커졌다. 약간 짜증이 났던 것일지도 모른다. 좀 더 심했을 수도 있고 확실한 건 양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말을 바닥에 집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허리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 모든 사소한 긴장마저 당신의 발목을 잡았고 통증에 휩싸이게 했다. 통증과 우울증의 핑퐁 효과. 1995년 다시 찰리를 만났을 때의 치료요법은 그의 결혼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학대라는 기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다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허리 통증은 그를 계속 성가시게 했다. 찰리는 심지어 통증이나 우울증 중에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 가지 증상이 나아지면 다른 증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나쁜 신호였다. 내가 전에 보았던 양성으로 일종의 핑퐁 효과였다. 심리적인 문제들이 점점 나아지면 통증이 악화되었고 통증이 나아지면 심리적인 문제들이 악화되었다. 끊임없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찰리에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자 나는 걱정이 되었다. 견디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적인 고통이 신체적인 통증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마다 신체의 회복력을 약화시켰다. 내가 하는 치료들의 효과는 곧 약해지고 있었다. 과거에 그에게 효과가 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통증을 저지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치료요법으로 돌아왔지만 불만족을 느꼈고
심리치료를 몇 번이나 바꾸었다. 찰리는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이어서 저서를 전전하면서 해답을 구했다. 2003년 즈음의 상황은 더욱 심하게 악화되었고 그는 할 수가 없어서 회사를 떠나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지경에 처했다. 내가 그를 다시 보았을 때 찰리는 허리 통증 때문에 수술까지 받아쳤다고 절망적인 어조로 말했다. 신경손상이나 디스크 손상 혹은 척추의 불안정성도 없었는데 왜 그가 그에게 무슨 수술을 했다는 건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정밀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통증이 수술을 받기 위한 조짐은 아니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오히려 금지사항에 가깝다. 찰리의 통증은 수술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았는데 일종의 위약 효과로 특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내 통증이 심해지더니 전부 다 훨씬 악화되고 말았다. 몸 상태는 점점 그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허리 통증은 꾸준히 심해져서 생각 전체를 지배할 지경이 되었다.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열해가 지난 후에 너는 마지못해서 마약 같은 진통제를 처방했다. 그 즈음에 오피오이드 확정된 출시 내용은 사용은 이미 암과 관련된 통증 처방의 표준이었고 오피오이드는 병리 생략적 메커니즘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 통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만약 그들이 통증을 조절하고 외관상 조금이나마 생산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자 한다면 마약이 유일한 선택사항이었다. 물론 마약을 사용하면 중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실상 우리가 마약을 투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통증을 줄이려고 마약에 의존했던 것이다. 따라서 의존이란 용어는 사람들이 약을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이 되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중독은 신체적인 금단이 아니라 마약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 패턴 그리고 환자가 통증 억제를 초과해서 취하기 위해서 마약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매우 모호한 차이였다.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지만 중독 가능성은 줄이기 위해서 시도했다. 약물의 사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찰리와 논의한 후에 나는 그가 마약 계약에 서명하도록 했다. 모든 약물의 이점과 위험성을 지배하는 것으로 시작했어. 마약 복용을 한 지 몇 달 후에 찰리의 우울증이 악화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았다. 연구단은 신경학자들과 마취학자들과의 상담을 추천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의 멘토 노음 실리 박사가 발명한 척수 자극 장치를 사용하는 요법을 시도했다. 통증 신호를 막기 위해서 전극으로 척수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를 시도하자 마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경감되었고 우울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토록 낮은 삶의 질을 참으며 보낸 면전이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말았다. 우리가 수년간 들인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찰리는 50세에 회사에서 조기 은퇴를 하고 수잔의 볼리살핌을 받도록 수잔의 가족이 가까이 있는 산타페로 이사했다.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몰랐기 때문이었다. 찰리에게 생긴 일을 목격한 후에 나는 이런 착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 단호해졌다. 만성 통증과 감정적인 고통의 연관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전히 만성 통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완전히 정직하게 말해서 우울증 역시 무엇인지 몰랐다. 두 가지 모두에게 명백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두 질환 모두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우리는 그 질환자들을 앓는 사람들을 진단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지표도 만들지 못했다. 모든 통증의 근원은 뭘까? 뭘까? 이렇게